전통 금융의 기관들이 쉽게 들어와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송금 결제 기업이 아니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재탄생해가지고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와서 디파이 사업이나 RWA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리플이 원하는 미국 은행 승인을 취득하면은 지금 한 2달러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5달러까지는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7,000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시장 굉장히 힘든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는 우리나라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서 32년을 근무하면서 해외 7개국에서 한 18년 살았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세종대학에서 두 번째 정년퇴직을 맞이했고 지금 인생 산막은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 이제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 원인 뭐라고 보면 될까요? 최근에 상승한 요인은 한마디로 예전에는 미국의 국채를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줬는데 이제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외환보유고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금 수입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브릭스가 이제는 미국의 국채를 즉 한마디로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금을 사재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얼마만큼 많은 금을 사냐 하면 금이 연간 생산량이 한 3,500톤 내외 정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사들이는 양이 매년 평균 한 2,500톤 정도. 그러니까 세계 금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브릭스 국가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그래프고. 그리고 브릭스가 이렇게 금을 많이 사들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조짐조차 있냐면 지금 푸틴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입장을 하면서 손에 돈을 하나 들고 입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브릭스 유닛이라고 해서 금을 기반으로 한 무역 통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브릭스 유닛은 금 40%와 브릭스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 60%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실물 금을 기반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릭스 국가가 워낙 이렇게 방대한 숫자의 금을 매집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갖고 있던 금을 파는 추세였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고 특히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은 엄청난 추이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간 미국 정부는 금값이 오르면 그거는 한마디로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금값이 온수당 2,000달러를 넘기만 하면 어김없이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금값을 억누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그렇게 미국이 억누르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워낙 금 수요가 많고 과거처럼 시장을 억누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값이 한 4,000불 이상 하는데 그걸 옛날처럼 2,000불로 내려놓으면 금 선물 시장은 현물 인도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나 투자가들이 금 현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금 가격 결정권, 즉 가격 주도권을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 가격이 결정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0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미국 정부가 금 시장에 개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금선물 시장은 개시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해 초만 하더라도 계약당 개시증거금이 4,950불 정도 했었는데, 자그마치 8번이나 개시증거금을 올려가지고 그해 말에는 계약당 12,650달러로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은 이렇게 개시증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유지증거금도 있습니다. 유지증거금 역시 8차례 걸쳐서 올렸는데 이것도 계약당 4,500달러에서 그해 말에는 11,500달러까지 올랐고, 게다가 이렇게 개시증거금하고 유지증거금만 올린 게 아니고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니까 금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금을 3차례나 더 올렸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레버리지를 대폭 축소했어요. 1차적으로는 22배에서 19배로 8월 말에 내렸는데, 이거는 금액으로 치면 증거금을 14.7% 인상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9월 달에 들어서도 19배였던 레버리지를 15배로 축소함으로써 이때도 증거금을 21% 이상 인상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 레버리지를 축소해가지고 총 한 32% 정도의 인상 효과를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에 걸쳐서 8번의 증거금 인상에다 레버리지 축소가 3번 들어와 가지고 이때 온스당 한 2,000불 되던 금 가격이 온스당 한 1,200불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금 생산 단가가 사실 그 당시 온스당 한 1,2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금을 시장에서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거금 인상과 레버리지 축소뿐만 아니라 오를 기미만 있으면 현물을 시장에 엄청나게 투하를 해가지고 아예 투자자들이 금값 상승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때 많은 큰손들이 시장을 옮깁니다. 한마디로 금시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올려요. 그래서 이해 11월 달서부터 그 전까지는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동행을 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디커플링이 됩니다. 즉 금값은 계속 떨어지고 비트코인 값은 계속 오르는 이런 식으로 서로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동행하는 그러한 커플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와서 달러 가치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따라오르는, 즉 비트코인은 지금 두 가지 양면성을 모두 갖고 있는데, 위험자산이라고 인식될 때, 즉 얼마 전처럼 미국이 중국한테 100%의 관세를 매겨가지고 모든 자산군이 하락할 적에는 암호화폐를 위험자산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때는 암호화폐가 오히려 주식이나 채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면 이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그 뒤를 따라서 같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두 가지의 성격을 지금은 다 같이 갖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위험자산의 성격보다는 금하고 같이 움직이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성향이 점점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미국 시장에서 자그마치 금 선물 가격이 6%나 폭락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그저께 인도 시장에서 은 현물이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의 현물을 다루는 시장은 런던 시장이에요. 그런데 런던 시장이 동시에 은이 공급이 고갈되면서 인도와 런던이 동시에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금과 은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냐면 은 현물을 기반으로 선물이나 옵션이나 파생상품이나 은 ETF나 이렇게 발행되는 걸 일반적으로 종이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괴나 은 실물을 사는 거는 실물은이라고 부르고 그 증서용으로 대체돼서 나온 걸 종이은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그간에도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종이은 발행 액수가 너무 많아서 진짜 금이나 은이나 현물을 저렇게 갖고 있으면서 종이은을 저렇게 많이 발행하는 거야? 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인도와 런던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어요. 그게 어제 금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서 이건 믿을 수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증서를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기운이 퍼지면서 현물은 한 5.3% 급락을 했고 선물은 한 6% 급락을 했는데 이 추이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 가격 그래프는 과거에는 2,000달러 근처에 오면 어김없이 미국 정부가 관여를 해서 금을 온스당 2,000달러 이하로 눌렀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폭발하면서 미국이 이 시장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금 가격이 2,000달러에서 지금 4,000달러, 4,300달러까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인위적으로 억눌렀던 금시장이 이제 비로소 시장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정상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저 수치는 보통은 저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이러한 그래프에는 매수 쪽으로 잘 달려들기가 힘듭니다. 워낙 기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저건 또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시장은 어저께 이전만 해도 상당히 안정적인 시작이었는데 은에서 옮겨붙은 종이은, 종이금에 대한 그런 불신이 시장에서 살아나면서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제 어제의 상황이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이 금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잘 수습하고 나설지 이거는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좀 같이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비트코인은 그에 비해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좀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또 많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근 약간 교수님이 보시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지금 암호화폐 분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혼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시경제 흐름이 견조하다면 이게 우상향할 수 있는데 지금 거시경제 흐름 자체가 굉장히 난조입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재점화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의 오니 많이라는 이런 얘기가 어저께도 계속 번복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시장이 흔들렸던 건 경주에서 굳이 시진핑을 안 만나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가 시장이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는 아니 그래도 만나서 좀 좋은 얘기를 해봐야지 라고 또 상황을 번복시켜가지고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이때 주식시장도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이 팍 치고 올라가다가 그 번복되는 소리를 듣고 다시 토해내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10월 10일 날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트리거는 중국의 리튬 제한 발표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0%를 매기겠다는 이 발언이 트리거가 돼서 시장을 다 같이 급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이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선물이나 레버리지나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던 쪽이 정말 큰 강제청산을 당하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새벽 한 6시쯤 됐을 텐데 그때서부터 20분간 매수 버튼이 먹통이 됐습니다.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부분 먹통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그쪽 해명으로서는 너무 많은 매수 주문이 들어와서 이게 먹통이 됐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데 그건 사실은 온당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까지 같이 모든 게 불통이 됐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매도는 즉 팔 수 있게는 해주고 사는 것만 막은 겁니다. 그 통에 이 레버리지 마진 거래 쪽에서 폭락이 나면서 연속적으로 강제청산을 당했는데 그때 강제청산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160만 명 내지 22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청산당하면서 큰 금액을 잊어버렸는데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근본적으로 이거는 거래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면 빠진 가격을 보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격이 흘러내리더라도 이게 천천히 흘러내리는 건데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20분 동안 수직낙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50% 내지 심한 알트코인은 90%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레버리지에 걸어놨던 사람들은 죄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히 이게 관세 전쟁만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린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매수 버튼 먹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아도 될 알트코인들이 정말 심하게 빠졌어요. 금액상으로는 한 190억 불 이상이 청산당했는데 이거는 2021년 5월 중국이 채굴 금지했을 때의 시장의 발작보다도 더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 매도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들을 나름대로 바이낸스 같은 데서는 보상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이러한 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조 원 정도는 보상을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가 한 2번 일어났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럼 예전에도 이런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래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유동성이 고갈돼서 매수 버튼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처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중간에 그 호가창의 유동성을 대주는 그런 업체들이 도저히 유동성을 대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래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은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비트코인은 그때 한 14% 정도 빠졌는데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리플 같은 경우는 30% 내지 70%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 자고 있어서 많이 몰라서 그렇지 이때 70%까지 빠졌던 게 다시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빠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메이저 알트코인이 이런 정도니까 다른 기타 알트코인은 이때 50% 내지 90% 빠졌습니다. 물론 그 외에 지금 장은 회복 중에 있는 시점인데 문제는 이 당시에 레버리지 상품이나 선물, 파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선물 시장이나 파생 상품 시장은 쳐다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을 예측하는 능력을 떠나서 이러한 천재지변에 가까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자기의 재산을 다 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레버리지 상품 많이 나오는데 이 변동성의 무서움을 인지를 하시고 설사 이런 일이 있지 않더라도 기타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전체 시총의 거의 반토막 이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난 3년 동안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대장 코인들은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타 알트코인은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비트코인이 한 30%, 20%대 정도 되고 나머지 7, 80%를 죄 알트코인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시장에서 정말 많이 힘들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를 좀 추스려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한테 정석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시장의 도미넌스 비중대로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57%고 이더리움이 13%고 리플이 한 5% 정도 되면 자기 투자금이 한 100 정도 있으면 이 정도 나눠서 여기는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고 기타 알트코인은 엄선해 가지고 한 대여섯 개 정도를 가지고 이거는 주식 투자하듯이 투자를 하실 때 가능하면은 저는 리밸런싱 투자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별로 6개면 6개 기타 알트코인을 키높이하는 거고 이런 방법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금, 달러,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 자산의 본질적 가치 어떻게 차이를 두고 보면 좋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은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거나 달러의 통화 공급량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거나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것 같다 혹은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달러 대신 대체 자산으로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달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달러가 정말 안전자산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1971년도까지만 해도 세계는 금 본위제였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금 본위제 위에서 달러를 발행하고 세계 각국에 통화하는 그 달러와 상하 1% 이내에서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금본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는 금 1온스를 사려면 35달러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달러를 갖다 주고 금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결국 미국이 시장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한마디로 못 바꿔준다. 라고 선언을 한 게 1971년 닉슨 쇼크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어떤 핑계를 댔냐면 투기 세력들이 지금 달러를 공격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금태안을 정지하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태안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개됐습니까? 그 이후 달러는 전적으로 미국의 신용에 의존하는 신용화폐, 한마디로 피아트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신용을 잘 지켰나요? 달러 가치를 제대로 보호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수를 살려면 얼마나 줘야 됩니까? 지금 4,000달러 이상을 줘야 돼요. 즉 그 얘기는 지난 50여 년 동안에 달러 가치의 99%가 훼손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이 훼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본원통화 발행액, 즉 달러의 발행액은 한 8, 9천억 달러였어요.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자그마치 달러 발행액이 9조 달러로 늘었어요. 즉 그 얘기는 한 10여 년 사이에 달러가 10배 이상 발행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발행이 되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만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이 모두 오르는 이유는 이거를 시장 가격에 두지 않고 금이 온스당 2,000불 근처만 오면 미국이 어김없이 선물 시장에 개입을 해서 금값을 억눌렀기 때문에 금값이 그렇게 못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간 사실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2023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규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이 자유롭게 시장 가격에 반응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었던 상태인데 최근에 금은 이러한 규제에서 풀려서 이제 시장 가격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비트코인도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로부터는 이게 규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미국 정부의 지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과 비트코인이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미국의 달러만 그렇게 많이 발행된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10여 년 사이에 10배 이상 발행이 되면 경쟁 통화들도 마찬가지로 통화량을 늘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나라가 엄청나게 통화량을 늘리는데 경쟁국들이 통화량을 늘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만큼 그 나라 통화는 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경쟁이나 대외 거래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통화 팽창 정책은 사실은 환율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 발행액을 늘리자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안화나 유럽의 유로화나 일본의 엔화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통화 발행액을 늘려간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돈을 많이 푼 통화일수록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지금 돈을 가장 많이 풀었던 건 저 청색으로 보이는 유로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 달러화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이 달러화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게 달러화고 세 번째가 그 황색 선으로 보이는 위안화인데 위안화 그래프를 보면 재밌는 모습이 다른 세 통하고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팬데믹 사태 때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는 급격히 많은 돈을 찍어내서 팬데믹 사태를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 사태 때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쇄 정책으로 나오면서 각 도시의 인구들을 묶어두면서 대신 돈을 안 찍어냈어요. 그래서 팬데믹 사태 때 보면 오히려 위안화는 수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다른 세 통화는 엄격히 증가하는 데 비해서 유로화는
위안화는 그전까지만 해도 4통화 중에서 가장 발행량이 많은 통화였었는데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발행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할 적에 오히려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마음 놓고 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상황이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 통화량을 풀고 있는 통화 팽창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팬데믹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긴축 정책, 즉 통화를 줄이는 쪽으로 나와서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중국만 통화 팽창을 쓰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찍히면 금값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많이 규제도 있었고 시장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간 측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달러와 같은 현금은 쓰레기라고 아주 단정 지으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금을 많이 담으시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양반이 비트코인도 같이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 현금의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가능하면 현금을 줄이고 금이나 비트코인 보유를 늘리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미국 이렇게 있는데 어느 쪽이 그럼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실까요? 예,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최근의 오름세를 보면 금이 가장 앞서서 올랐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처졌습니다. 달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 줄어들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의 통화량은 M2 광의 통화량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금이나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줘야 돼요. 그거에 비례해서. 실제로 지금은 시장이 자유로워서 금값이 2,000불에서 치솟더니 4,300불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게 이제 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브릭스 국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금을 매집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 대신 외환보유고에 금을 담는 이런 현상이 가세해서 아마 금 가격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금보다 더 오른 금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입니다. 은 가격은 금보다 지금 훨씬 빠른 속도로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제 그제 발생한 종이금과 종이 은의 문제로 인해서 시장의 불신이 퍼져나가면서 어제 금값이 한 6%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금값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금이 우세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결국은 승산이 있을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시경제 지표나 이 흐름이 안 좋으면 주식과 마찬가지로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크게 하락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정학적인 요인, 즉 전쟁이 발생한다거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으면 이때는 또 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금값이 오르면 그때 비트코인이 같이 쫓아서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은 현재로서는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시각과 더불어 위험자산이라고 보는 시각이 양쪽이 다 있는데 즉
위험자산이라는 시각은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고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시각은 금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2020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동행성을 가졌어요. 커플링이 됐는데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이게 디커플링 됐다가 최근에는 슬금슬금 같이 또 동행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이 더 크지만 달러 가치의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면 이때는 금과 동행을 보이면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그때는 이제 작용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비트코인이 금 가격을 추월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시장 규모 자체도 금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통화 시장을 볼 적에는 이 브릭스의 금과 서구의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브릭스의 CBDC와 서구의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경쟁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을 유시해서 브릭스는 CBDC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CBDC가 생각보다는 이게 성능이 그리고 보안 기술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지금 서구의 스위프트 시스템은 송금을 하는데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고 송금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반면에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들의 CIPS 결제 시스템은 해외 송금하는데 한 7초면 끝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싸요. 게다가 이런 효율만 좋은 게 아니고 양자과학은 미국이 더 발전했지만 양자통신은 중국이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베이징서부터 상하이를 이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양자통신 케이블망을 깔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해킹되거나 보안이 뚫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도 CBDC를 준비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중국을 앞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찾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CBDC 개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아마 브릭스의 CBDC와 미국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중국만 해도 최근까지만 해도 상하이를 중심으로 홍콩 등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같은 데서도 계속 손을 떼고 있는데, 즉 중국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이 양면으로 나가지 않고 CBDC 쪽으로만 갈 공산이 이제는 더 커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밝힐지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중국이 주도하는 CBDC 양진영으로 나누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는 기본적으로 추적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대형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들까지도 흘러보내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범용 CBDC 혹은 소매형 CBDC라고 부릅니다. 이게 통화정책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반발을 우려해서 중앙은행의 CBDC를 상업은행까지만 보내고 그 다음은 상업은행이 알아서 해라라는 시스템을, 이런 걸 도매형 CBDC 혹은 기관용 CBD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정부가 익명성을 보장하겠다. 단 두 가지 경우만 정부가 체크를 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규모 송금이 있을 때, 대규모 해외 송금이 발생하면 그건 추적을 하겠다. 두 번째,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으로 판명이 되면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 놓고는 있는데, 서구 같은 데서는 근본적으로 CBDC는 추적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방향을 정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보여져요. 결국은 서구 사회에서는 추적 가능한 화폐를 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거는 미국이 그간 준비해왔던 CBDC는 기관용도 소매용도 아닌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어요. 즉 연준은 CBDC를 발행해서 상업은행에 주면 상업은행은 예금 토큰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예금 토큰이라는 건 예금을 담보로 해서 그걸 토큰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네트워크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은 모든 자산을 포용하게끔 만들었어요. 즉 CBDC나 예금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조차 이 CBDC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서로 거래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미국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그거는 이제 보쏘라고 하는 통에 오히려 그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서 개발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브릭스나 중국이 하고 있는 그러한 CBDC가 아니고 미국이 그간 개발해 왔고 그 네트워크 위에서 모든 디지털 자산을 다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CBDC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원화 스테이블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지금은 한국은행이 그간 열심히 테스트했던 이런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지금 관망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냐 이 양자 중에 택일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 두 시스템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개발한 CBDC 시스템과 동시에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이거를 이 CBDC 네트워크에 올려서 이미 미국은 뉴욕 연준이 실험을 끝냈었는데 그 위에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전개될 미국 진영의 스테이블 코인과 중국 진영의 CBDC를 우리는 가운데에서 다 같이 쓰면서 오히려 두 진영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지금서부터라도 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달러, 비트코인, 금 이렇게 시장들이 어떻게 재편돼서 나갈까요? 우선 그거는 사실은 달러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혼자의 힘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달러가 가치가 희석이 되고 통화 공량이 계속 늘어나면 그 반작용으로 비트코인은 오르는 겁니다.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금의 미래나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행태를 지금 잘 관찰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달러가 통합 팽창 쪽으로 나가면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단순히 투자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계 통화 체제의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답을 하자면 앞으로 세계 통화 시장은 크게 5개 종류의 통화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두 번째는 지금 브릭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CBDC,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 같은 이런 5종류의 통화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간은 사실은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임의로 통화 공급량을 정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방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팽창을 할 적에는 연준이나 혹은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이거를 팽창시키겠다는 계획하에 그들이 달러건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건 이걸 시장에 밀어놓는데,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은 좀 틀려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5년, 10년쯤 가면은 그렇게 기축통화 패권국이 통화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5종류의 통화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편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통화를 스스로 선택하는 시기가 곧 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외환시장이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외환 거래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무역시장의 과거를 보면 과거 무역시장도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한번 하려면 신용장도 개설을 해야 되고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사는 나라 파는 나라의 시장 환경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들이 주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직구할 적에 전문가한테 의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이제는 소비자들이 다 직접 무역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외환시장도 통화시장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화를 클릭 한 번으로 그거 통화를 사가지고 송금이나 결제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치 증식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통화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제 갖게 되면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 그게 세계화폐가 되면서 그 시대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10년을 예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5개 통화 중에서 어떤 걸 고르실 겁니까? 앞으로 통화는 세계화폐는 여러분들 스스로 소비자들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달러, 금 이렇게 매수를 한다면 비중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 3개만 사야 된다면 저는 비트코인 한 40, 달러는 20, 금도 한 40 정도 돼서 이러한 비중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비중의 이유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달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저렇게 트럼프가 관세 정쟁을 일삼으면서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만들려는 게 저게 사실은 미란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미란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간 달러가 너무 고평가돼서 미국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 되려면 달러의 가치를 낮춰가지고 제조업 부흥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수단으로서 상대 국가들한테 관세라는 무기와 그다음에는 군사적인 무기를 적절히 활용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계속 낮춰야 미국이 제조업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요지거든요. 사실은 그 미란 보고서를 참고해서 지금 트럼프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격이나 어떤 힘의 우위를 나타내서 어떤 면에서 깡패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걸 수단 삼아서 달러의 가치를 낮춰서 미국을 다시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요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도 트럼프 집권 시기 중에는 달러의 가치는 슬금슬금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서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고 이럴 때는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에 월가 세력들이 리플을 조용하게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 실제로 리플 관련 수급 현황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 한 6개월 전서부터 리플 대형 지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을 100만 개 이상의 XRP를 갖고 있는 이런
거래들의 수가 지금 한 2,700개 정도로 늘어났어요. 이게 전체 공급량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 물량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데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서 거래들이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지 모르는 뭐 다른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현상만 보면 거래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단기 거래보다는 장기 보유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리플이 단순한 이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려요. 리플은 사실 리플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리플만의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그 리플 ledger,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이걸 통해서 송금을 하면 이건 분산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에 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한 3초면 끝납니다. 게다가 리플의 수수료는 거의 무료나 다름없어요. 우리 돈으로 1원이 채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 큰 강점은 XRP가 브릿지 통화로 쓰입니다. 즉 환전의 매개 수단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환전을 하려면 미리 각국 통화를 은행들이 다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달러로만 환전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 보낼 땐 이건 유로화로 바꿔야 되고 일본에 보낼 때는 엔화로 바꾸고 중국에 보낼 때는 뭐 위안화로 바꾸고 세계 각국에 많은 통화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필요한 양만큼을 다 비축해 둬야 돼요. 그건 엄청난 자본이 잠기는 거죠. 이렇게 비축을 하든가 아니면 상대방 나라에 자기 계좌를 열어야 됩니다. 이걸 노소토로스 계좌라고 그러는데 미리 그 나라에 그 나라 통화를 사서 우리 이름의 계좌를 개설해 놓는 거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하든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데 XRP를 쓰면 이거를 해결을 해줘요. 즉 XRP가 중간에 브릿지 통화로 어떤 통화하고도 이게 자유롭게 환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XRP를 그간 대형은행들이 쓰질 않았어요. 슬리피지라고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송금할 적에는 빨라야 하루, 늦으면 한 2, 3일 걸려요. 그런데 그 송금 수수료 몇 푼 벌겠다고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XRP 가격이 폭락을 한다거나 하면 은행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은행의 송금 규모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도 몇십억, 몇백억 달러씩 송금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때 XRP를 잘못 썼다가 큰 손실을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사실 큰 은행들은 XRP나 이 온디맨드 시스템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플이 슬리피지 방지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즉 이거는 클라이언트 풀이라고 엄청난 풀을 만들어서 거기다 여러 쌍의 통화들을 많이 담금으로 인해서 XRP가 설사 변동이 되더라도 풀 전체의 금액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끔 그리고 보낸 은행에서 손실이 나면 즉각 리플이 그거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지금은 시스템을 거의 이제 완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아마 은행들이 리플의 온디맨드 이 유동성 시스템을 많이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플 ledger 자체가 이 네트워크 안에
탈중앙거래소나 호가창과 같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게다가 여기다가 이더리움 가상 머신하고 호환이 되는 사이드 체인을 장착을 했고, 리플 레저 내에도 스마트 기능을 담는 훅스 프로토콜을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서 이제는 리플 레저에서 디파이나 RWA 사업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큰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이런 리플 레저의 시스템이 기존 전통금융의 은행들이나 이런 데하고 손쉽게 연결되기 위해서 그간 리플은 정말 많은 기술 개선을 했습니다. 뭐 엑스커렌트라거나 과거 엑스레피트, 엑스비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 고객 지향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다 묶어서 리플넷이라는 데 통합을 시켰는데, 리플넷은 이게 사실은 별도의 네트워크라고 보기보다는 리플레저를 원활하게 전통금융의 온라인 시스템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솔루션이라고 보는 게 아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장점이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금망이 아니라 이건 통신망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을 받으면은 송금은 자기가 쓰는 자체 송금망을 통해서 보내줘야 되는 건데, 리플 같은 경우는 통신망과 송금망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 통신망의 장점이 스위프트는 단방향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를 모르고 나중에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그걸 추적을 해야 돼요. 반면에 이 리플렛의 통신망은 쌍방향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간에 교신을 하면서 그걸 그 즉시에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리플로 송금을 하면 3초 만에 거래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종결된다는 게 즉 결제의 완결성이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은행들이 다른 은행들하고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거래를 할 적에는 이때는 사실은 거래가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차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때 결제를 종결시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양측 간에 오고 간 거를 저녁 때 마감 시간에 우리가 줄 돈이 얼마하고 받을 돈이 얼마니까 그 차액인 이거를 계산해서 오늘 결제를 종결시키자라고 해야, 즉 마감을 거쳐야 종결이 됩니다. 물론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총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한 번에 결제를 종결시키는데 대부분의 많은 거래들은 차액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리플의 장점은 즉시 결제가 완결됩니다. 정산이 끝나요. 세틀먼트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플렛이 기존 전통금융하고 이 온체인하고 온라인하고 결합시키는데 탁월한 그러한 기술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나 서로 다른 원장이나 서로 다른 시스템, 뭐 온라인 시스템, 온체인 시스템, 이거를 서로 연결하는 인터레저 기술이라는 거를 리플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도 기관 친화형의 기술들을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금융의 기관들이 쉽게 들어와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리플로 하여금 이제는 단순한 송금 결제 기업이 아니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재탄생해가지고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와서 디파이 사업이나 RWA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기존의 이 세 가지 강점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관 친화형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이 위에서 이더리움에서 주로 하고 있는 디파이나 RWA나 NFT나 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재탄생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리플은 기관들이 제일 처음에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생태계예요. 그런데 리플은 나름의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리 속도가 늦고 수수료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쓰겠지만 너무 비싼 수수료와 그 늦은 처리 속도보다는 XRP나 솔라나의 빠른 처리 속도와 값싼 수수료를 원하는 기관들 또 그런데 적합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XRP로 많이 이전될 겁니다. 결국은 기관들의 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리플이 지금처럼 기관 진행으로 이걸 잘 갖고 나가면 나름대로 디파이나 RWA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최근 또 이제 리플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럼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번 10월 10일 날 있었던 마의 금요일 날 거래소의 매수 버튼이 먹통이 되면서 강제 청산 당하면서 이때 알트코인들이 엄청 빠졌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은 뭐 한 30에서 한 70% 일시 급락이 일어났었고 기타 알트코인은 50% 내지 90% 이렇게 급락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도 이날 엄청 빠졌는데 지금 그나마 회복돼 가지고 그때보다 한 20% 정도 이제 하락된 가운데 있는데 이게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다시 서서히 회복해 갈 겁니다. 다시 4,000원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게 언제쯤이면 될까요? 그거는 언제라고 얘기는 힘들고 거시경제 흐름이 견조하다면 즉 거시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거나 금리 인하가 취소된다거나 뭐 인플레이션 조짐이 심상치 않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최소한도 지금 이상으로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를 견조하다라고 표현하니까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암호화폐 자산은 계속 올라갈 건데 문제는 견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뉴스나 분석 기사나 이런 거를 관심 있게 읽어야 돼요. 남은 또 10월 달에 이제 또 중요한 발표들이 남아 있잖아요. 금리 인하라든지 CPI 그거 이후로 이제 또 가격 변동성이 조금씩 더 이렇게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하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는 CPI 같은 게 취소했으면은 금리 인하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금요일 날 그 근원 CPI나 이런 게 발표될 텐데 그런 뉴스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리플 막 100만 원, 1000만 원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좀 엄청나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전망들도 많은데 현실적인 상단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크게 리플의 성장 단계를 한 5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1단계로 이번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ETF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리플이 원하는 미국 은행 승인을 취득하면은 지금 한 $2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리플 가격이 한 $5까지는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7,000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순조롭게 풀리면. 그 다음에 2단계는 빅테크들이 리플 레저를 채택할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빅테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앱을 만능 앱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X 과거의 트위터 같은 거를 거기다 결제 기능이나 송금 기능 같은 거를 집어넣을 적에 리플 레저 같은 걸 쓰면은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X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미 기존 갖고 있는 그 구독자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송금이나 환전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혹은 아마존에서도 구독자를 대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그 동아리의 세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10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4-5배 뛰는 거죠. 세 번째는 대형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형은행들의 송금액이나 이 금융 상품들이 많은데 대형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리플 레저하고 XRP를 그 브릿지 통화로 쓰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때가 되면 국제 결제의 가장 중요한 툴로 리플 레저가 부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결제의 중심에 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얼마 정도 뜰 건지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뭐 그런 의미에서 100불 시대도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 각국 CBDC를 쓸 적에 주요한 나라들이 이제는 리플이 미국 소송도 종결되고 했기 때문에 이 리플 스스로가 CBDC 플랫폼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한 20개국 정도가 협상을 거쳐서 그중에서 지금 한 10개국 정도는 리플 CBDC 플랫폼을 쓰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하고 손잡고 그 나라 CBDC 망의 리플 레저가 중심망이 되면 이때도 또 엄청난 상승이 한번 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앞으로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 쪽에 리플 레저가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이때 또 한번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즉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 5단계 정도, 이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마다 그때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리플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혹자들은 이 단계별로 너무 많이 기대치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 1000만 원 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그건 누구도 속단하기 힘들고, 이러한 5단계를 통해서 리플 가격이 크게 동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리플에 대해서 이게 장점을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리플이 가진 한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투자자 스스로 좀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리플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비트코이너들이 리플은 저건 암호화폐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이더리움은 탄생 목적 자체가 서로 상이합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나온 거고 인플레이션을 막겠다고 나온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현대의 구닥다리 아날로그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종의 금융 플랫폼이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토큰은 서로의 탄생 목적이 어떻게 보면 확실해, 심플해. 그래서 리플을 바라볼 적에 이걸 비트코인 시각에서 혹은 이더리움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거는 조금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은 리플의 탄생 목적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 탄생 목적과 더불어서 글로벌 인프라로 진화 중에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갖는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리플이 갖는 단점은 이건 사실 초창기에
문제로부터 기인되는 건데 어떤 문제로부터 기인됐냐 하면 리플을 개발할 적에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정도뿐이 없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송금이나 결제 수단을 쓰려니까 이거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그 블록 하나 생산하는데 한 10분씩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개수가 한 7개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래 수단으로 쓰려면 하세월이야. 이때 리플이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이걸 빠르게 보내고 싸게 보낼 수 있을까? 즉 송금 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이 채택한 게 그렇다면 우리는 비트코인과 같은 채굴 작업을 하지 말자. 초기에 1000억 개를 일시에 생산을 맞춰가지고 채굴이라는 과정을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1000억 개의 XRP를 일시에 생성을 하고 그 외에는 채굴이라는 과정이 없어서 이제 XRP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과 같이 그렇게 검증 노드 숫자가 많으면 그걸 검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자 수를 100명 이상 늘리지 말자라고 해서 100명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런데 100명 가지고도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빠르지 않아. 그래서 리플 쪽이 또 생각한 거는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단 35명으로 압축하자. 그래서 35명으로 압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35명이 다 또 합의를 하려면 이게 또 시간이 늘어져. 그러다 보니까 80%만 동의를 하면은 이거는 검증을 완료한 걸로 치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리플은 당시의 비트코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송금을 하고 수수료도 확 낮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초 내에 송금이 완료되고 수수료도 1원도 안 되는 이러한 탄생한 게 바로 이러한 개발 전략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개발 전략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즉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1000억 개가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리플이 지금 그거를 시중에 풀고 그래도 지금 한 400억 개 정도를 리플과 리플 관계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로서는 투자자들의 그 안심을 사기 위해서 그 4억 개를 에스크로 잔금잠치에 잠궜습니다. 그리고 매달 초에 그중에서 한 10억 개만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쓸 만큼 쓰고 보통 한 3, 4억 개 쓰고 한 7억 개 정도는 다시 에스크로 잔금장치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리플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게 다 소진되려면 앞으로 한 7, 8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7, 8년 후에는 XRP가 디플레이션 코인으로 바뀝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수료로 XRP를 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죄소각시키고 있어요. 물론 양은 크지 않습니다만 수수료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도 7, 8년 후에는 시중에 더 이상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소각되는 것만큼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코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점은 이 비트코이너들이 공격하는 건 35명뿐이 없으면 저건 언제 해킹 당할지도 모르고 저거는 탈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중앙화 화폐야 라고 공격을 하는데 물론 리플 측도 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노드 수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늘리겠다는 방침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크게 이 두 가지의 단점으로 인해서 중앙화 암호화폐라는 이러한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개발 과정의 어떤 고육지책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 등을 같이 보시면서 단점은 단점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투자자로서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리플이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잖아요. 근데 저번에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손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리플 사기에 괜찮은 시점일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미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들 코인들이 만들어졌을 때의 철학과 사상에 동의를 한다면 이 세 개 코인은 가격 투자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가치 투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코인은 적립식 투자로 매월 조금씩 사모으면서 계속 들고 갈 거예요. 즉 이거는 매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 시기를 얘기해 달라는 건 저로서는 힘든 얘기고, 대신 이거를 도미넌스 비중대로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100이라는 투자금이 있으면 비트코인 57, 이더리움 13, 리플 5, 그리고 25%가 남는데 25%는 여기에 기타 알트코인들을 담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 정도는 ETF 승인이 가능한 코인들, 그리고 3개 정도는 유망 테마별 대장 코인, 그러니까 뭐 디파이 대장 코인, RWA 대장 코인, 그 다음에 뭐 AI 에이전트 대장 코인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에 좋은 코인이라 하는 거를 담으셔서, 그러면 한 6개 정도는 25% 비중으로 하되 이거는 리밸런싱 투자법을 쓸 겁니다. 즉 주기적으로 키높이를 맞춰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김에 XRP하고 스텔라룸에는 사실은 만든 개발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제드 맥칼랍이 옛날 리플에 있을 적에 XRP를 만들었고, 리플에서 쫓겨나서 본인이 스텔라 재단을 만들면서 만든 게 스텔라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코인은 사실상 DNA가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두 코인은 굉장히 강한 동행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리플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나중에 스텔라룸이 쫓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코인을 갖다 놓고 균형 보건 포트폴리오 투자 방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50, 50씩 처음에는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리플 가격이 좀 더 올라가서 이게 55다 45로 이게 가격이 바뀌면 리플에서 5를 꺼내서 이거를 스텔라룸을 사서 다시 55를 맞춰줘요. 그 다음에 후에 또 스텔라룸이 뒤쫓아가서 이게 45대 55가 되면 이번에는 스텔라룸을 좀 팔아서 리플을 사면서 다시 50을 맞춰줍니다. 이게 클로드 세논이 만든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라는 투자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즉 이거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비싸면 팔고 싸지면 사는 겁니다. 개인들이 이 과학이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들은 포머와 포드에 휘둘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소외될까 봐 쫓아가서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공포해서 팝니다. 그런데 이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는 기계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로드 세논의 도깨비라고 불러요. 세논 스텝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설사 XRP하고 스텔라룸이 횡보장을 계속 하더라도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은 계속 불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쉐논의 도깨비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투자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 드립니다. 예. 네, 보통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한번 확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 시장이 열린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는데 지금 알트코인 시장 흐름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예, 우선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을 보려면 알트코인 불장은 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먼저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이 흐름이 이더리움으로 연결돼서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이 치솟으면서 그 도미넌스 비중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도미넌스 비중이 바뀔 때 비트코인이 가격이 폭락해서 이더리움 비중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견제해주면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자본이 이더리움으로 향하면서 이더리움 비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그 뒤를 이어서 10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이 올라가면 그 생태계에 있던 토큰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가격이. 그리고 이렇게 시장 전체가 이제 달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테마별 순환매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파이, RWA, 뭐 AI 에이전트, 뭐 게임파이,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은데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에서 검증받고 각광받았던 코인들이 시세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중소형 알트코인으로도 온기가 퍼져나가는데 문제는 앞으로 올 알트코인은 과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검증받았다라는 얘기는 수익성이 있다거나 유틸리티가 확인이 됐다거나 혹은 앞으로의 개발 과정이 크게 주목을 받는다거나 커뮤니티 생태계가 강화된다거나 하는 이런 코인들 위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냐면 바로 초기 단계인 비트코인 가격이 큰 하락 없이 이더리움 비중이 지금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면은 과거에 한 67까지 비중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57 정도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서 이렇게 비중이 줄어든 건 아니고 이더리움이나 다른 쪽 코인들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가격은 괜찮은데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거고 반대로 최근 들어와서 이더리움이 굉장한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미넌스 비중이 한 7%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거의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상태까지만 와 있습니다. 아직 10대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이 온기가 번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알트코인 불장 오는 거야? 아니면 오다가 이제 만 거야? 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언제 오냐면 10월 말 11월 달 정도에 많은 ETF 승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SEC에 출원한 코인 종류만 해도 지금 15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승인이 이제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10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오를 가능성이 커요. 이게 한 10%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 생태계에 있는 민코인이나 토큰들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이 한 10% 오르면 생태계 토큰들은 한 20% 정도 올라요. 이런 식으로 오르고 그 다음서부터 유망 테마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그것들이 쑥쑥 자라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의 트리거가 당겨지는 건데 그런데 알트코인 불장이 정말 살아나려면 유동성이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과거 2017년 불장이나 2021년 불장도 이게 유동성이 뒷받침된 유동성 장세였어요. 그러니까 2017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연준의 통화 발행량이 가장 피크를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8천억 달러 정도였던 미국의 본원 통화 발행액이 이 시기에 4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2021년 불장은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이때 엄청난 유동성이 또 풀립니다. 그래서 2021년 불장도 정말 유동성의 힘을 많이 받은 거예요.
실제로 시장에서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위험 자산이라고 일컫는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빨리 달궈지면서 가장 많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돈이 흔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적을 적에는 적은 돈으로 살 만한 거를 엄선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안전자산 위주로 사는 거고, 시장에 돈이 많아서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때부터는 씀씀이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안전자산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유동장세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유동장세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은 아직 긴축을 풀지 않고 긴축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보는동화 발행을 보면 9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6조 6천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광의의 통화량, 즉 M2 발행액은 지금 22조 달러를 넘어서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중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왜 더 늘어나냐 하면, 우선 연준이 지금 올해만해도 금리 인하를 2번 더 하겠다라고 점도표에서 지금 밝히고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파월이 긴축 종료를 시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지난 6월 달에 대형 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줬어요. 5%에서 3.5%로 낮춰줬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 자본 비율이 5%에서 1.5%만 낮춰줬을 뿐인데도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이 40%가 증가를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 대출을 40% 많이 해주든 아니면 시장에서 국채를 은행 자산의 한 40% 정도 더 사주든 어떤 형태로 유동성이 증가를 할 겁니다. 이게 지난 6월 달에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 후에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 12월이나 내년 초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재정정책적에서 보더라도 올해 신규국채 발행액이 2조 2천억 달러나 됐어요. 2조 2천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미국의 연간 예산이 한 7조 정도 돼요. 근데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 한 5조 정도 됩니다. 이 모자란 걸 국채로 발행해야 되니까 한 2조 정도는 앞으로도 매년 신규 국채가 발행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감세 법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한 2조 2천억 정도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자그마치 사상 최대인 9조 달러나 됩니다. 이 9조 달러가 대부분은 롤오버가 될 겁니다. 하지만 롤오버 되지 않고 종료시키고 사회로 풀려나오는 유동성도 꽤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맞물리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계속 불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장세가 알트코인 불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2021년 같은 불장이 또 다시 올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2021년 같은 불장이 다시 올 거라는 건 단언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요건은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ETF로 인해서 메이저 알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요인하고, 그 뒤를 유동성 장세가 받쳐줄 수 있다. 그런데 과거처럼 그렇게 몇백 비씩 오르기는 힘들 거예요. 과거에는 원래 초창기에 2017년도에는 그때 엄청 올랐어요. 그때 리플이 자그마치 640배 올랐어요. 2017년도에. 근데 지금은 설자 유동성이 풀린다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점점 성숙해가는 시장이거든. 그건 초창기 때 얘기고, 그 2021년 같은 데도 사실 많이 올랐죠. 2021년도도 많이 올랐는데 내가 몇 배나 올랐는지는 확실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000불인가에서 69,000불까지 한 3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알트코인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 세 번째 불장이 온다면 아마 그때만큼은 안 되고 이제 점점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과 리플처럼 이제 명확한 내러티브가 있는 코인 외에 약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탑3 알트코인 테마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파이 RWA와 더불어서 AI 에이전트를 꼽습니다. AI 에이전트를 꼽는 이유는 분명 이 분야가 앞으로 뜨긴 뜰 텐데 처음에 이 분야가 나왔을 때 묻지마 투자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돈이 이쪽으로 쏠려졌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이 분야가 아주 된통 서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50% 내지 많은 건 90%가 폭락을 했어요. 즉 한번 이러한 시련의 시기를 견디면서 시장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법과 알트코인 투자하는 법이 이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차이점을 갖고서는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알트코인은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렇게 변동성이 큰 코인에는 노출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차이도 큽니다. 여러분들 뭐 대박을 치는 알트코인들을 많이 보니까 알트코인의 마음이 끌리겠지만 사실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한 기타 알트코인 도미넌스 추이인데 이 알트코인을 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까지 당시 비중이 한 18% 정도 됐는데 지금은 7%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개 안 되는 알트코인이 대박을 치는데 우리가 정신을 뺏기는데 알트코인 전체를 보면 이게 반토막도 더 난 거예요. 18의 반토막이면 9인데 9도 안 되고 지금 7에 와 있기 때문에 한 전체적으로 60% 정도의 손실을 본 겁니다. 반면 이 시기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계속 도미넌스 비중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은 계속 수익을 내줬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의 중심에 비트코인을 한 60% 두고 나머지 40%로 알트코인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중심에 한 20% 주고 나머지 80%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요번에 이러한 마의 금요일 급락장에서는 대부분 손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변동성 코인 비중을 줄여야 되고 선물이나 파생상품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서는 가급적 비트코인을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비중을 적절하게 방어를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중심 코인은 3대 코인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것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중대로 비트코인 57, 이더리움 13, 리플 5 이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 25%만 내가 알트코인 투자를 하겠다. 기타 알트코인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대박을 꿈꾸면서 알트코인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의 99%는 앞으로 없어질 코인들입니다. 시장에서 검증받지 못하고 스캔 코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성 코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백서만 그럴듯하게 쓰고 전혀 백서에는 뜻이 없고 한탕하려는 코인들도 시장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은 최소한의 비중으로 같이 가지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만약 알트코인 투자를 한다면은 약간 시총이 높은 순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투자 방법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이유는 시총보다는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거, 물론 이건 시총이 높은 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유망 테마의 가장 성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대장 코인 같은 거 한 3개 정도. 그런 식으로 한 6개 정도로 엄선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총수는 아닐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는 그나마 쉬운데 매도하는 게 어렵다고도 많이들 말씀하세요. 약간 교수님만의 매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3대 코인은 적립식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120일 이평선을 내려가면 그때는 죄파세요. 그리고 120일 이평선을 다시 뚫고 올라올 때 그때 다시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마음 편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적립식 장기 투자가 사실 가장 마음 편한 거예요. 이거 뭐 차트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뭐 뉴스 쫓아다니고 거시경제 지표 쫓아다니지 않아도 매월 돈 되는 것만큼 조금씩 사는 거고, 이 기타 알트코인은 평소에는 리밸런싱 투자법을 하다가 정말 시황이 안 좋아서 이것들이 12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죄팔고 쉬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번에 막 비트코인 시즌 종료됐다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뭐 알트코인 불장 언제 올지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하는데 이번 시즌 끝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이제는 이번 시즌 끝이나 이번 사이클 끝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선 2년 전만 해도 그때 가장 무서운 거는 미국의 규제였습니다. 미국이 규제를 한번 걸면은 뭐 소송을 건다거나 정말 버텨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미국 행정부나 입법부가 죄 지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비트코인을 국가재산으로 비축하겠다 등등, 이제는 죄 지원 일변도에 나오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더 크게 들여다봐야 될 게, 지난해 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면서 개인이 끌어오던 시장이 기관 주도 장세로 확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간의 기관들은 이 암호화폐 현물을 그렇게 쉽게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건 뭐 이더리움이건. 그 이유는 사면은 몇 가지 문제가 같이 걸립니다. 즉, 이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회계장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 사놓은 걸 이걸 어디다 맡기지? 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나? 아니면 뭐 수탁기관에 맡겨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걸렸었는데,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이 3가지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관 주도 장세가 들이닥치면서 개인들 투자보다 기관들 투자금이 월등히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한 8천만 원이었던 게 2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게 서서히 다시 올라가지고 지금 뭐 한 1억 6천까지 올랐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해 4, 4분기서부터 기관들의 매입량보다 기업의 매입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이 지난해 4, 4분기서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기업의 매입량이 기관 매입량을 압도적으로 추월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과거에는 기업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사면 그거는 위험자산이라고 해서 무형자산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 얼른 회사의 회계장부에 그 떨어진 가격을 기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슬금슬금 올라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오른 가격은 반영을 안 해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을 충실하게 지키려면은 이 위험 자산은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세상이 바뀐 이후에 이제는 그러한 회계 규정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기업의 회계 규정을 지난해 말에 바꿔줬습니다. 즉 이제는 공정가치, 시세를 인정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테슬라가 그 혜택을 보면서 갖고 있던 비트코인 이익을 회사의 영업실적에 집어넣으면서 6억 달러나 영업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을 보면서 그들이 비트코인을 담으면서 회사의 주가가 폭발하기 시작하자 다른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는 기업의 재무 전략, 즉 트레저리 전략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는 회사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는 기관의 매입량을 훨씬 압도할 정도로 기업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기관들은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으면 일단 관망세를 취하고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틀려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걸 3년 안에 매입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거시경제 흐름에 관계없이 꾸준히 삽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매입량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안 좋아도 기업들은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이제는 완연히 기업 주도 장세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재무 전략으로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면서 주가가 치솟는 것을 본 세계적인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채굴 해서 원래는 장외거래소에 팔아왔었는데 이제는 장외거래소에 팔지 않고 오히려 장외거래소에서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4개 회사가 세계적인 채굴 기업들인데, 마라홀딩스는 지금 상장 기업 중에서 스트레치 다음에 2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됐어요. 지금 한 5만 2천 개 정도를 갖고 있고, 라이엇 플랫폼도 7위에 등극해서 지금 한 2만 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클린스파크는 9위에, 헛앤마이닝은 12위에 등극할 정도로 이제는 세계적인 채굴 기업들이 채굴한 양을 팔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또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이 사람들이 장외거래소에다 물건을 대지 않으면 장외거래소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선 장외거래소의 유통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를 보면 한 500만 개 이상 있었던 유통 물량이 지금은 급격하게 빠져서 한 140만 개뿐이 남지 않았어요. 이 140만 개라는 물량은 스트레티지라는 그룹이 6개월이면 다 소진시키는 물량이에요. 장외거래소 물량이 이렇게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거래는, 빅딜은 장내거래소에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내거래소에서 큰 딜을 하면 팔고 싶은 값에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싶은 값에 살 수도 없어요. 그쪽의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물건을 살려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사고 계속 가격이 치솟게 될 겁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 팔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하고 대량의 물량이 나오면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큰 물량을 딜을 할 적에는 장외거래소에서 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외거래소에서 이렇게 물량이 빠지니까 큰 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약을 걸어놓으면
장외거래소는 장내거래소에서 물건을 수집해서 딜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즉 이렇게 유통량이 줄어든다는 건 장내거래소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즉 그런 현상은 가격을 계속 치솟게 만들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매경에 제가 칼럼을 계속 쓰고 있는데 홍익희의 비트코인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잘 게재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장내거래소의 유통량인데 장내거래소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보유를 장기화하기 때문에 즉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장내거래에서도 물량이 한 240만 개뿐이 남지 않았어요. 물량 자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장내거래소건 장외거래소건 물량이 줄어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면 앞으로 10년 후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보유주체별 10년 뒤의 모습을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건 2,100만 개로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물량이 는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 물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제로성 게임입니다. 기관과 기업과 각국 정부의 비축 자산으로 인해서 물량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엄청 늘어날 텐데 그 물량을 어디서 뺏어올 거예요? 결국은 거래소 물량하고 개인의 물량이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을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이거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적립식 장기 투자로 이제 투자를 해가시면서 끈기를 갖고 설사 중간에 하락장이나 폭락장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믿음, 이런 구조적 변화가 몰고 올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에 동의한다면 이건 완전히 가치 투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 팔고 계속 할 거면은 저는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계속 관심 있게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성투로 이끌리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은 유동성 장세인데, 유동성 장세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이는 그래프처럼 유동성이 늘어나면 10주 차를 두고 한 2달 반 정도의 후행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쫓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중의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유동성은 더 크게 늘어날 겁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재정정책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거다라는 거하고, 제가 유동성이 왜 증가하는지 여기에 조목조목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M2 그래프입니다. 지금 M2 그래프를 보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지난 6월 달에 연준이 대형은행들의 자본 비율을 완화시켜준 그래프인데, 자본 비율을 5%에서 3.5%로 완화시켜줬는데 그 결과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보다는 엄청난 신용 창출이 이루어집니다. 여태까지 대형은행들이 100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140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런 결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국채를 한 10 정도 살 수 있었던 거라면 앞으로는 국채를 5배 이상 더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연준이 이렇게 늦춰준 이유도 대형은행들 보고
미국의 국채 시장이 어려우니까 니네들이 국채를 좀 더 사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낮춰준 겁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유동성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게다가 미국 국채 발행 추이를 보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국채 발행액이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 표시 자산이 더 많이 나와서 일시적으로는 시중의 유동성을 걸어들이지만 그건 재무부에 의해서 다시 세출이라는 형태로 시장에 뿌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유동성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오늘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달러 그리고 금, 크립토 시장 이야기까지 깊게 나눠봤는데요. 그럼 교수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예. 우선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한 시장입니다. 변동이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변동성 노출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정석 투자를 여러분들에 권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간을 하나 출간을 했는데 나는 리플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신간입니다. 아마 댓글창에 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유료 멤버십 코인 투자 학교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걸 제 개인 유튜브인 홍익희의 경제산책에 들어오면 이 신간 소개되거나 유료 멤버십 같은 것도 소개돼 있을 테니까 제 채널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